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LA 카운티가 내일부터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가을에 개강할 유스 계열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몇 년 동안 백신 효과가 이어질 것이므로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강해집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지역별로 시범 시행 중인 기본소득 지원안을 초당적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주정부가 로컬 정부 지원을 심사하지만 개인당 지원 액수는 로컬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만하면서 바꾼 샤워 꼭지 규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되돌려 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 비화가 날마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6월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2,800만 달러를 내고 제프 베조스와 함께 우주 여행을 하려던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자리에 앉을 사람은 부자 아버지를 둔 18살 네덜란드 청년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반쿠바 정부 시위가 열리는데 주지사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산국가 쿠바는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이 암살당한 아이티의 미군 개입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가 두 가지 이슈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야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내놓고 시행할 때 항상 좀 진보적이고 그리고 그 다른 주에 비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받는 게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세계적인 공통 이슈, 바이러스 그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요즘은 뭐 자본주의가 한창 올라가고 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 보장이란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미국의 각 지역 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뭐 도시별로 작은 단위에서 시행하다가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전부 이렇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세계가 주목합니다. 먼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한 달 전에 참 기뻤죠. 6월 15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특히 로스앤젤레스처럼 그 전에 강하게 셧다운을 했었던 그런 곳도 전부 오픈하고 마스크를 뭐 여긴 안 써도 될 것 같네? 여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써야지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왔던 것이 내일 밤 11시 59분 그게 자정부터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 일요일 아침부터 말하자면 시행되는 거죠. 다시 실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이런 게 왜 나왔냐면요.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약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확진된 사람이 뭐 385만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숨진 사람이 6만 4천 명. 캘리포니아주 이제 다음으로 역시 그 인구가 많은 주가 텍사스죠. 뭐 반올림에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텍사스주도 마찬가지로 한 뭐 10명에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똑같아요. 확진자가 뭐 300만 명이 조금 넘고 사망자도 5만 3천 명 정도.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곳이 뉴욕이죠. 뉴욕은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캘리포니아주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10명 가운데 1명이네요. 뭐 210만 명 정도 해서 사망한 사람은 텍사스보다는 인구가 적은데도 텍사스보다 조금 많은 5만 3천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뭐 한 3억 3천만 명 되는데 3,300만 명, 3,4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이게 이제 숨진 사람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비율이 6월 달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2주일 추세로 볼 때 확진자가 20% 이상 늘어나고 어떤 지역은 뭐 180%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자는 2주일을 기준으로 할 때 뭐 약 33% 정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요. 시정부 차원이 아니라 카운티에서 뭐 식당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실내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마스크를 쓰셔야지 됩니다. 모두가 협조를 해야지 되는 순간이다. 왜 미국말로 all hands on deck momen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all hands on deck. 그 순간이라고 해서 전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롱비치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고 했고 페사디나도 마찬가지죠. 의무화까지도 고려를 한다. 이미 권고는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빠지면 그 다음 조치 생각하기도 두려운 그런 조치 불편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UCLA뿐만이 아니라 UC 계열도 전부 학생과 스태프들에게 가을 학기 개강할 때 학교에 들어오려면 백신 접종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예외인 사람도 있으니까 예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 되고 또 그 당시 학교 들어갈 개강하기 2주일 전까지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2주일 전까지 하지 못했으면 뭐 며칠 연기를 한다던가 뭔가 지금의 자신의 백신 접종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테스트 결과 같은 것을 학교에 알려라. 까다롭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연기 못 한다던가 아니면 전후 예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상 증명을 못 한다거나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등록했던 것도 일단 홀드, 뭐 취소는 아니지만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홀드한다는 얘기고요.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백신 접종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가짜 정보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지금 극박한 위협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고요. 이상한 말이 돌면은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책임감을 느껴야지 된다라는 말도 했고 백악관의 그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가짜 뭐 정보 내지는 주장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특히 이제 백신에 관해서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이 직결된 거니까 이런 가짜가 올라가면 더 빨리 내려야지 된다. 지금은 한 며칠 정도는 올라 있어요. 그러면 며칠 올라 있으면 이미 퍼질 만큼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루머가 올라와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이 페이스북이 가짜 건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빨리 내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 분만 예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모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존스 홉킨스의 백신 국제 백신 접근할 수 있는 그 센터의 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3차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더욱 아주 의미 있는 정도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면역성이 약한 시니어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3차 접종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때의 면역성이 약한 시니어라고 표현할 때 이분은 뭐 75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뭐 건강한 어느 그 중년까지의 사람들은 몇 년은 이 백신 효력이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 내지 4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전문가가 이 같은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의 또 특정 지역만 이걸 막는다고 완전히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세계 다른 나라에도 백신이 필요한데 미국 사람들이 한 번도 아직 맞은 사람이 없는 국가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안 맞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세 번째까지 이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의료 전문가가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주 또 미국 전국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목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언젠가는 시간을 내서 한 그 스몰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소득 보장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마침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뭉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공화당에서 앤드류 양 후보가 나와서 뭐 한 달에 모든 성인들에게 뭐 $1,000씩을 주고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소득의 그 분배 같은 것이 불균형하면서, 물론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자본주의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가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일부 아주 진보적인 도시에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이 누군가가 기부를 해서 그 기부금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를 매달 얼만큼씩 지원을 하는 것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어디다가 써라, 음식 사는 데만 써라, 이런 것도 없이 그랬는데, 그 같은 결과가 아직 분명하게 나오기는 조금 이른 단계거든요. 그 이른 단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3,500만. 주 정부에서 예산안이 어제 통과됐는데, 이게요, 상원에서는 36대 0 전부 예스를 했다는 겁니다. 공화당도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목할 만하고, 하원도 초당적으로 지금 승인을 했는데, 캐시를 지급하는데 일단은 임산부와 최근에 포스터 홈을 떠난 젊은 성인, 말하자면 한 17살 돼서 이제 포스터 홈에서 떠나서 자립을 해야지 되는, 한국에도 500만 원 정착금 이런 제도가 있죠.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포스터 홈을 떠난 청년 그룹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규제하지 않고, 주정부, 말하자면 세금으로,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게 성공을 하면은 다른 주에서도 따라하겠죠. 그런 점인데, 로컬 정부와 조직이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에, 우리는 인구가 이만큼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임산부하고 포스터 홈에서 이제 막 나온 청년들 숫자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주십시오 하고, 또 우리는 프레즈노와 달리 로스앤젤레스는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하는 형태로 신청을 하면은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책정을 해서 로컬 정부에 지불을 하면은 로컬 정부에서는 그 돈을 1인당 얼마를 주던지 다 그 나머지는 또 세세한 것은 로컬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캄튼에서 있었잖아요. 3개월마다 이제 특정 그룹에 $1,800씩을 준다.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역에서도 한 달에 $1,000씩 준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았고, 그냥 이건 공돈을 주면 안 되지, 사람 버릇 나쁘게 하는 거지 하면서 돈을 받으면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던가, 일을 한다는 증명을 해야지 돼,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 아주 정부에서 최저 사람이 노력을 해도 스스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형편의 사람들은 살짝 도와줘서 그 사람들의 지금 형편보다 좋은 형편으로 올려준다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는 것이 기본소득 보장안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는 룰이 없습니다. 주정부에서 로컬에 돈을 주고 로컬 정부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배분을 하고 나서는 이게 없는 건데, 목표 자체는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음식도 조금 더 잘 먹을 테니까 건강하고, 그렇게 될 때 로컬 정부나 주 정부에서 나중에 더 많이 아파서 의료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그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철학이 바뀌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래서 정부가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여기에다가만 써 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국민에게 너는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현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 같은 이제 정치 철학인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산적인 개인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냈더니 그 세금을 비생산적으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줘? 이런 비난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남아도는 돈이 있으면 장학금으로 줘야지 왜 돈으로 나눠주느냐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또 한 번 해보는 좀 새로운 프로젝트죠. 18세기부터 이런 것은 있었죠. 세계에서 기본소득 보장. 미국은 뭐 1960년대, 1970년대에 조금 해보다가 리처드 닉슨 그 전 대통령도 했지만 닉슨 대통령은 뭐 그렇게 물러나는 바람에 이게 확 꽃피우지 못했고, 그 뒤에 이제 오히려 규제를 강하게 하다가 다시 모든 것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 보장이 컴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도 한 2,000 가정에 한 달에 $1,000씩 준 것도 있었고,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한 달에 $1,000 규제 없이 그렇게 줘서 데비카드로 줘서 무엇이든지 다 살 수도 있고, 데비카드이기 때문에 돈을 뺄 수도 있고 머신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성인하면은 17살에서 한 24살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젊은 어떤 그 소녀, 아직은 소녀죠. 그런데 가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생도 키우니까요. 동생이 몇 살이라고 하던가요? 이제 포스터 홈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이가 됐고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한 달에 얼만큼씩 돈을 지원받는다면. 분석은 아무튼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연방 차원에서의 양육비를 세금 공제 혜택으로 한 번에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자녀 5살까지는 한 달에 $300, 6살부터 17살까지는 $250 주는 것. 이것과 지금 합쳐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최저 생활을 했었던 사람, 최저 생활을 했는데 게다 대고 자녀까지 있어서 무척 힘들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때에 어떤 그 가운데서 힘을 받고 나도 이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100% 이쪽, 100% 이쪽은 없기 때문에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공화당조차 찬성을 해서 기본소득 보장안을 이제 시행을 곧 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도 생활 뉴스 앞에 조금 전해드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래도 아직도 더우시죠?
지난 한 며칠, 한 일주일 됐나요? 그때는 너무너무 더워서 미국의 이제 태평양 북서부, 오레곤,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완전히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어떤 뭐 영화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요.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all time high 기록을 세운 곳이 많았잖아요. 시애틀, 뭐 포틀랜드, 유진, 뭐 캘리포니아주의 뭐 프레스노 또 많았어요. 아무튼 남쪽에도 캘리포니아주 남쪽에도. 그래서 5월 달과 6월 달에 이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날씨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3,504명이었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더웠던 그 엿새가 피크, 그 날씨 더웠던 피크 엿새 동안 지금 3,504명 가운데서 79%가 그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1,038명은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서 6월 18일 당일 같은 기간이 아니라 그 하루 그렇게 더웠죠. 그때 뭐 100 거의 20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038명이 너무 더운 것과 관련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2009년에는 9명밖에 안 됐어요. 지난해야 뭐 이런 일로 병원에 응급실 가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예 계산도 안 했고요. 6월 달에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쪽 태평양 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체 응급실 방문객의 15%거든요. 그럼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인구에 더워서 갔던 이 지역은 전체 100% 인구에서 4%인데 응급실에 간 사람은 15%, 16 거의 다른 지역보다 4배가 많다는 겁니다. 단지 더워서. 그리고 특히 이것도 75세 이상의 남자분들이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후변화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 가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있고 있는데 그 같은 기후변화로 다시 인간이 고통받는다는 거죠. 뭔가를 해야지 된다 하고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더워서 샤워 많이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것도 정책이에요. 샤워헤드 에너지부가 2013년도에 정한 것으로 그 표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미국은 보면은 뭐 냉장고 같은 것이야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규격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아니면 문 떼고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샤워헤드도 샤워 꼭지도 그 물이 나오는 규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013년도니까 오바마 행정부였죠. 그 당시에 이제 물 아끼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1분에 2.5리터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1.5리터면은 미터로 하면은 리터로 하면은 갤런이요. 제가 이상해서 본 거예요. 2.5갤런이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1분 동안에 우유가 큰 거 1갤런에 2개 하고도 반 개가 더 있어야지 되는데 1분에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 샤워할 때도 물 좀 귀찮긴 하지만 껐다 켰다 해야지 될 것 같아요. 9.5리터랍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룰이 정해졌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상업용 그 샤워헤드 만드는 사람들이 쭉 그렇게 해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머리를 감는데 헤어에 좀 민감하신 분이잖아요. 머리를 감는데 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내 머리가 깨끗이 헹궈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것보다 조금 많이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동차 연비도 이렇게 뭐 해라 했었을 때도 앞으로는 친환경이다 하면서 연비가 더 갤런당 마일리지를 더 많이 하는 그런 회사가 더 많았죠.
있죠. 자동차 회사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샤워 꼭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미리 2013년부터 해오던 것도 있고 지금의 추세가 물을 절약하자, 지구를 살리는 게 나와 나의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상황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샤워헤드로 돌아간 회사가 별로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도 이것은 이제 국가의 그 장기적인 정책과 철학, 물 철학, 뭐 환경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샤워 꼭지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관장하는 부서는 에너지부고요. 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를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직접 2016년도에 러시아와 자신을 위해서 누가 더 녹록한가,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해지는가, 그것을 계산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을 했다라는 그 크렘린의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가디언은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오점이 많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지 러시아에 좋다. 미국을 약하게 흔들기 때문에, 분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후보들을 쭉 뭐 트럼프 전 대통령만 분석했겠어요? 힐러리 클린턴도 엄청 분석했죠?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은 바로 직전에 국무장관을 하면서 러시아를 방문도 했고 또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상당히 많이 그 국무장관으로서 앞세웠었던 사람입니다. 푸틴이 듣기 싫어했던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87년도에도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갔고 90년대와 2000년대에도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또 한 번은 미스 유니버스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로 비즈니스 딜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트럼프 호텔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다고 하잖아요. 끝내 짓지 못했지만 그런 때 와서 그 리츠칼튼 호텔에서 묵고 할 때 이 러시아의 그 스파이국이 다 그 룸에 그 스파이 카메라를 장치를 했다는 겁니다.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감시를 했었다는 이런 것. 그리고 오늘 그 가디언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본인들이 입수를 해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다른 서방 세계의 정보 당국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게 진품이야 아니야? 클렘린에서 나왔다는 서류가 가디언은 이게 진짜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다른 나라 서방 세계의 그 정보국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가짜다. 그리고 소설이다. 또 나보다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게 한 사람 없다. 대통령 당시에 많이 들었었던 얘기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백악관에서 미팅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러시아의 이제 점점 서유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주변에 우크라이나부터 거쳐서 이제 동유럽을 거쳐서 서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독일에 가는 거. 이것은 막을 수 없다. 미국이 독일이 하는 모든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의 미국의 가치나 미국의 정책 같은 것을 또 독일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그 파이프라인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굉장히 또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되기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으면 직접 어떤 독일을 통하고 다른 나라도 통하고 하면은 러시아의 그런 나라에 대한 역할,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해서 서유럽과 미국은 민주주의,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많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하고
혹시라도 이 쿠데타를 일으킬 줄 몰라서 많은 정치인들도 걱정을 했고 본인도 두려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그 군 당국자들이 공동으로 성명도 발표를 했죠. 뭐 전직 장관들도 그렇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남자, 두 사람의 기자가 쓴 다음 주에 발간돼 새로 나올 책. 요즘 새로 나오는 책이 두 권인데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썼고 하나는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그 책에서 이 걱정을 했었다. 이 쿠데타를 해서. 그러나 미국의 군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고 뭐 낸시 펠로시 연방 그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을 안심시켰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긴 성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안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미안한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당신은 맨 마지막에 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쿠데타를 했어도 너는 빼고 했어. 뭐 이 얘기잖아요. 넌 내 타입 아니야. 이 얘기인 거죠.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쓴 책에 보면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선거 당일에 4번이나 백악관에서 뭐 항상 파티하잖아요. 승리 파티 같은 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4번이나 거절했답니다. 백악관에 비서실장이 계속 와서 이거 해야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싫었던 거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4번이나 거절당하고 할 수 없이 그 마크 메도우 그 연방 하원 의원이었었죠. 아주 보수적인. 그러다 이제 마지막 비서실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도 그 파티 자체는 안주인이 그 여러 가지를 호스트를 하니까 안주인에게 먼저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바깥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 주인이 공군기를 타고 뭐 있는 도중에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서 That's okay?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35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럼 나는 트럼프가 승리 연설을 할 때 그 옆에 서 있는 그것만 하겠다. 그리고 그 밖에는 아들 데리고 그 부모가 여기에 아주 쉽게 영주권을 받았잖아요.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방문 왔다가 영주권 바로 그냥 급속으로 받았는데 부모님과 나는 함께 있겠다. 다만 와이프니까 승리 연설할 그때만 있겠다. 이렇게 했었던 일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 파티는 대통령으로서는 재난 수준이었죠. 왜냐하면 팍스에서 애리조나에서 이겼다라고 했으니까. 그 첫날 그 선거 방송을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그 첫날 누가 승리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뭐 많은 미국 매체도 선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첫날은 직접 가서 투표한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것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에게 많고 왜냐하면 우편 투표 다 아니다 가짜다 뭐 미리 투표도 하지도 말라 했고 민주당은 그걸 굉장히 장려했기 때문에 미리 조기 투표한다던가 우편 투표한다던가 그런데 이게 선거 당일에는 직접 가서 한 그 투표함부터 개봉을 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선거 치러지기 몇 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은 가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팍스가 초를 딱 친 거죠. 애리조나 몇몇 주만 보면 되잖아요. 오하이오, 애리조나, 플로리다 뭐 이런 형태로 아이오와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애리조나가 떡하니 이게 바이든의 승리다라고 팍스가 그것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미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로 백악관의 그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6월 달에 돈 많이 쓰셨네요. 5월 달보다 0.6%
더 쓰셔서 소매 판매 예상은 0.4%였는데 그것보다 2분의 1이 더 늘어났네요. 해서 체크 요즘 뭐 정부 관련 체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리오프닝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쓸 기회가 많고 해서 그런데 건축 자재 같은 것은 요즘 잘 안 팔린대요. 다운 트렌드예요. 그에 비해서 옷 그밖에 개인용품은 계속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가 그런데 전체적인 판매를 많이 올리기는 했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전달보다 크게 오른 것은 자동차 값 때문이고 옷 판매 2.6%, 식당과 술집 2.3% 늘어났습니다. 판매가. 그리고 그밖에 음식이요. 식품 판매는 식품하고 서비스 그밖에 여러 가지 서비스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갔답니다. 이제. 그런데 2, 4분기에도 당연히 이제 소매 판매 괜찮을 것으로 전반적으로 3개월 것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 지금 완전히 그 팬데믹 후편 셧다운 후편이 아닌가 전반부가 지나가고 코비드 후편이 아닌가 심상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앞부분에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7월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그 우주 여행에 앞선 게 아니라 뒤서서 그 버진의 그 브랜슨 경에 이어서 이번엔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이제 또 로켓을 타고 블루 오리진에서 만든 로켓 이름이 뭐든가요? 보면서도 늘 잊어요. 아무튼 그 로켓을 타고 지난번에 브랜슨 경이 올라갔던 것이 지구 표면에서 50마일이기 때문에 이거 우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62마일 우주로 뭐 이론 없이 불리는 그곳까지 가서 한 11분 있는데 그게 이제 경매가 2,800만 달러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800만 달러 경매를 하고 거길 가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다.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8살에 무슨 데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올리버 데맨이라는 이름인데 네덜란드 청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투자회사 사장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도 그런 학생들 많죠. 1년 정도는 뭐 인턴도 하고 뭐 어디 여행도 하고 경험을 쌓고 나서 대학교에 가기 위한 딱 이때에 이 우주의 11분 내 인생 최고의 11분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몇 명이 가는데 제프 베조스의 동생도 가고 또 82살 되신 분들도 그 로켓에 함께 타고 간답니다. 그럼 최고령이 82살, 최저 나이가 18살 되는 거거든요. 세계 159개국에서 7,600명 이상이 나가겠다 하고 돈을 계속 비링을 해서 2,800만 달러까지 됐다는 건데 다음 주에는 또 이게 당연히 탑 뉴스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플로리다주는 그 마이애미에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만 가면은 IT도 있고 쿠바도 있고 하니까 뭐 처음에 난민으로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두 가지죠. 극에서 극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미국을 아주 부자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태평양 바라보면서 저 너머에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데 이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지난번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할 때는 그 시위를 정말 강하게 단속을 하고 그리고 뭐 시위를 거의 하지 말라는 형태로 벌금도 엄청 많이 물게 하고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이슈에
굉장히 오랜 동안 징역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플로리다주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집행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쿠바계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도 리틀 트럼프라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쿠바계 표가 필요한 겁니다. 해서 지금 반정부 시위를 쿠바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쿠바계 아메리칸들의 그 시위를 며칠 동안 그 시위하면 안 된다고 뭐 길 막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전에는 강하게 막다가 그냥 방치라기보다는 하라고 그렇게 그 호의를 보였죠. 한국의 광화문에서 어떤 측에서 시위하면 이렇고 어느 그룹에서 시위하면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도 플로리다주이기 때문에 그렇지 워싱턴 DC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죠. 아니 뭐 4월에 반폭동법에 서명하고 그렇게 강하게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더니 이게 뭐야 하니까 어제는 이 주지사가 길 막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의 단속 정도는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말이 더 중요하겠죠. 쿠바는 실패한 국가다. 쿠바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한 시스템이다.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쿠바 사람들이 그 시위하는 것을 지지를 하면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뭐도 없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바는 이번에도 인터넷을 사람들이 시위하고 하니까 꽉 닫아놨다가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이 어떻게 쓰게 된 거냐면은 미국이 해준 겁니다. 미국의 민간 회사가 쿠바에 하고 미국이랑 관계를 조금 좋게 하자 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 그 하바나에 가고 했었을 때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이 인터넷을 쭉 설치하는 것을 돕고 뭐 미리 들어가서 장사를 장기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뭐 정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쿠바 사람들이 2013년 이전에는 외국인 아니면 인터넷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위가 강해지니까 막았다가 다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쿠바 사람들 좀 인터넷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IT에는 IT 미국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 해병대는 파병하지만 그러나 뭐 평화유지군 이런 형태로 미군은 파병하지 않겠다. IT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해주지 않겠다. 조금 그 나라와는 거리를 조금 두고 있는 그런 건데 뭐 콜롬비아 사람들 많이 체포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뭐 미국 국방부에서 전에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 케이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델타 변이잖아요. 그런데 델타 에어라인이 굉장히 요즘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